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얼마 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김광동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글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2년 전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심지어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여러 번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9년 학술지를 통해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가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중책을 맡을 자격이 과연 김광동 위원장에게 있을까요?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한 정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12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주입니다. 콘텐츠가 쏨, 자격증을 쏴 어디서든 쏨, 평생 무료 쏴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쏨싸, 콘텐츠가 강한 쏨실사이버대학교.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12월 한 달간 최대 1,099만 원 할인부터 전 차종 다양한 혜택까지. 올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목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부터 봉화군 분천역의 산타마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부터 현대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어제 있었던 국정과제 점검회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강조하는 얘기도 있었고, 자 우리 교수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만 좀.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실은 좀 자유스럽게 국민들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로 마련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동 대표라든지 아니면 야당에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분들이 좀 와서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각 부처에 선정한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질문이나 또는 예컨대 12구 참사 관련된 질문 전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질문도 사전에 다 조율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려지고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질문.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국민과의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정책 발표에 또는 정부에서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알리고 싶은 걸 알리면 되잖아요. 예. 근데 굳이 그렇게 형식적인 부분에서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럼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 이것도 못내 아쉬웠고, 저는 그걸 보면서 어제 그 행사가 영빈관에 있었죠? 예, 청와대 영빈관에서. 예, 그래서 우리 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좀 영빈관으로 좀 모셔서 좀 목소리도 좀 다 들어주고 차 한잔 하면서 좀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 대통령 지지율도 이렇게 하면 10%포인트는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모든 국민들이 다
좋게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네. 궁금한 게 예. 이거 누구나 이제 상식선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 근데 왜 안 하려는 걸까? 이런 걸. 뭐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저는 때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들더라고요.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의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해야 최고 되는 지도자가. 그렇죠. 당연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관점에서 뭐나 상식적 수준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예를 들면 이슈화 되거나 아니면 이런 유가족들이 와서 혹시나 여기서 질문하면서 대통령이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줘야죠. 예. 유가족들이 와서 대통령이 좀 불편한 질문도 하고 대통령한테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냐라고 질문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듣기 좋은 얘기만 들을 거면 뭐하러 대화를 하고 그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보듬어주고 또 듣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절대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침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네요. 오늘이. 예, 그래서 맞아요. 49제 추모 위령제가 열렸는데 자, 뭐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을 향한 막말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예, 아주 유가족들 상처를 아주 더 해집고 있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 얼마 네. 전에 그 송원석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도 그런 말이 있었고 권성동 의원도 있었고 며칠 전에는 김민아 창원시 의원. 와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역대급 만원이죠. 아니 뭐 자식팔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니 유가족들이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정말 황망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슨 길거리 가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건 부모 입장에서 그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자식팔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어떻게 있냐고요. 공감 능력이 이렇게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시의원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요. 그런 사람은 공천한 국민의힘은 더 웃기고요. 아니 제대로 검증을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얘기하고 나서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김해 시의원. 김해 시 의원이요? 이미애라는 분이 있어요. 김해. 예. 김해 시의 의원이 예. 거기다가 뭐라고 또 SNS 글을 올렸냐면 미애 씨 힘내세요인가 화이팅인가 뭐 화이팅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미애가 그 미나 씨인가요? 김미나 의원 예.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거기다가 이게 힘내라고 그리고 유족한테만 사과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진짜.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 공감 능력이 1도 없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공직자로 그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가 됐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의힘 나서가지고 빨리 좀 그 징계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유가족들에게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또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의 이 슬픔이라 본인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도 한 지인이 자식을 이제 교통사고로 먼저 보낸 그게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지금 같이 뭐 밥 먹거나 뭐 술 한잔 하거나 할 때 아직도 그 뼈에 사무쳐가지고 아직도 흘리고 그럴 맞아요. 정도인데. 그렇죠. 이런 일이 있는지 정부 관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참사 초기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상민 장관, 뭐 한덕수 총리 망언 있었고 한 총리는 또 어제 또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그 며칠 전 극단 선택을 했던 그 참사 그 부상자, 그 인터넷 댓글이 아주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원인을 돌리는 그러니까 마음이 굳세지를 못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 뭐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해서. 아니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개석상에 차라리. 예.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그 외신 기자들하고 그 인터뷰하면서 그렇죠. 기자회견하면서 웃어가지고 또 농담하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이렇게 했을 때 유가족들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또 그 안타깝게 그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든지 견뎌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 그러잖아요. 치료도 받았고요. 가서 상담도 받고요. 또 공부해보려고 학교도 가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아이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런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굳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체. 맞습니다. 예. 아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뭐 극단적인 선택 이 얘기가 나와서는데 이거 잠깐 좀 여쭤볼게요. 그 김만배 씨 있잖아요. 화천대유 대주주. 네. 극단 선택을 어제 좀 그러니까 그제 밤이었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데 극단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 뭐 경상에 그쳐서 다행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걸 좀 분석해봐야 될 게 네. 이게 의도가 무엇일까? 또 나아가서 검찰 수사에 또 어떤 영향은 있는 걸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네. 근데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런 자해를 했던 이유를 첫째는 물론 이제 본인의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거든요. 측근 2명. 2명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사 내용을 보면 그 범죄 수익금 은닉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 수사의 내용이에요. 예, 예. 그렇다고 본인과 관련된 측근들이 조사를 받는 것은 압박이 됐을 거다.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 최근에 그 국민일보 보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주변에 김만배 씨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자꾸 뭔가 진술을 하라고 한다. 압박을 한다. 예. 그래서 자기가 허위로 진술을 하든지 아니면 사라져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게 뭐 전원을 전달된 거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혹시나 검찰이 또 김만배 씨가 지금 유동기 씨나 남욱 씨하고 전혀 다른 지금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뭘 압박을 가해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그렇게도. 들어서 예. 이 부분도 저는 이제 김만배 씨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보도가 나와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계속 압박을 한다. 네. 그래서 견디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혹시나 또 김만배 씨에게 뭔가 특별한 진술을 하라고 막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일고 있어서 네.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제가 지금 당장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또는 김만배 씨 추가적인 어떤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면서 본격적인 개편을 지시를 한 상태인데 이게 뭐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너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팩트 체크한 거 보니까 2017년 건강보험 그 수익 재정이나 2022년 재정이나 지금 뭐 금액이 흑자예요. 변함이 없다. 예, 흑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 일단 재정 악화를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MRI라든지 초음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검사를 받을 때. 그렇죠. 예. 자, 이런 방향 이런 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그 전 정부에서 한 번도 보장성 강화를 다시 되돌려가지고 보장성을 낮추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계속 증가를 했죠. 보수 정권에서도요? 네, 보수 정권에서요. 마찬가지로? 이명박 예. 박근혜. 예. 그리고 지금 OECD 평균이 보장성이 80%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65%. OECD에서 네, OECD 평균의 80% 보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65% 정도 보장해주고 있다. 많이 낮네요. 예. 아직도 그냥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보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의료보험 보장이. 네. 그런 상황에 지금 보장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결국 MRI나 CT처럼 고비용이 들어가는 어떤 검사 같은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이거를 급여로. 예. 근데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과잉 진료, 뭐 의료 쇼핑,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던데. 근데 제 생각은요. 네. 이거 어제 왜 대통령 장모 최윤순 씨 대법원 무죄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재단 설립했다. 네, 이거랑 맞아요. 뭐 의료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22억 넘게 부정수급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제 생각에 이게 이 경우뿐만 아니라 전국에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이런 것만 확실히 잡아내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건전해질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뭐 재산이 뭐 60억 원대인데 건보료를 7만 원 냈었다고 수년 전에.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만 제대로 뭐 이렇게 부과를 해도 그렇죠. 보험 재정은 훨씬 건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을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줄줄 새고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또 의료보험공단을 속여서 돈을 타내거나, 아니면 의사도 아닌데 뭐 사무장 병원 같은 거 운영을 하면서 부정으로 의료 수당을 받아내거나, 네. 이런 것만 잘 조사하고 검사해서 또는 적발해서 그것만 막아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보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좋은 접근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보장, 예를 들면 그 의료보험을 악용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 또는 뭐 수입이 많은데 또는 재산이 많은데 의료보험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발굴해내서 찾아내서 더 많이 징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을 전 국민이 받는 보편적 혜택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서민들이 솔직히 그 초음파, MRI 검사 이런 거 어떻게 받습니까? 제도 다리 너무 비싸잖아요. 뭐 초음파는 네, 그렇죠. 그래도 그렇다 쳐도 MRI 검사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병을 더 악화시켜서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나중에 그럼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방향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화물연대 파업 노사 관계 보는 시각도 그렇고, 특히 뭐 부동산세 같은 경우 뭐 고소득자, 고액 재산가에게 어떤 뭐 혜택을 줌으로써 그게 이제 낙수 효과라는 거죠. 뭐 임대, 그러니까 세입자에게도 이제 혜택이 돌아온다는 그런 논리. 대기업 법인세 낮춰주면 그게 또 낙수 효과가 돼서 일반 서민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아니면 이 대기업들의 어떤 선의에 기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임대 사업자예요. 예.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내가 50만 원 받던 그 원룸 임대료를 그거를 낮춰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들, 서민들, 중산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당연하죠. 예를 들면 착한 임대인 제도처럼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임대료를 깎아주는 사람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혜택, 예. 이건 가능하죠.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임대 사업자들에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선의해서 하든 안 하든 그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누구한테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 법인세 대상이 정부의 기준으로는 100개 정도 회사예요. 그럼 초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개 기업이면. 예. 그 기업들에게 그 세금을 깎아주면 그 돈이 뭐 연구 개발비나 새로운 투자를 할 거다. 그걸 또 어떻게 보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MB 정부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법인세를 인하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 그리고 낙수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이 재벌들이 돈 많이 벌면요, 그 은행에 넣어놓고 아니면 땅 사고 이래가지고 개인들 재산만 늘렸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다른데 투자하지 않고. 예. 근데 이걸 강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국민의힘 당권 경쟁 뭐 잠깐만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는 당신 100% 10대 0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유승민, 안철수, 여기다가 윤심 후보 한 명,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도 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윤심이 2명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면 아마 단일화를 할 겁니다. 왜냐면 대통령의 의지가 일정 부분 저는 당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윤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0이라는 숫자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안철수, 유승민, 친윤 대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친윤에게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겨울이면 많은 분들이 산타를 만나러 봉화를 찾고 있죠. 봉화군 분천역 산타마을이 내일부터 문을 엽니다. 봉화군 축제관광재단의 김태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한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내일부터 분천역 산타마을 축제가 개장을 하는데요. 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라고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2018년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을 시작으로 계절별 분천 산타마을 운영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및 비대면 행사로 그 명맥을 이어오다 금년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30일간 산타와 썸 타는 크리스마스라는 슬로건으로 한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소를 가미한 이색적인 컨셉으로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고 성공리에 폐장하였습니다. 예. 내일 12월 17일 토요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2023년 2월 12일까지 58일간 한겨울의 레드 앤 화이트 크리스마스 초대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될 한겨울 분천 산타마을 역시 다채로운 계절 테마형 콘텐츠를 강화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오감만족 겨울 축제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예, 한겨울의 레드 앤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초대라는 슬로건으로 자 산타마을 축제가 개장합니다. 여기서 레드 앤 화이트는 뭐 그 산타 복장의 빨간색과 눈의 흰색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런 그땐 맞아요. 네네. 예. 자, 봉화 분천 산타마을이 처음 문을 연 게 지난 2014년 겨울이었는데요. 봉화 분천 산타마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핀란드 로바니에미에 있는 산타마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을 주민, 산림청, 경상북도, 봉화군, 코레일이 협력하여 2014년 12월 22일 개장한 분천 산타마을은 2015년 10월 백두대간 협곡열차 한국관광백선에 선정, 2015년 16년 겨울여행지 선호도 조사 2위, 2016년 한국관광의별 선정, 2017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지 선정, 2018년 8월 V트레인 대한민국 녹색상품 소비자가 뽑은 최고 인기상 선정, 같은 해 9월 한국관광공사의 이달의 추천길 선정, 2019년 8월 경상북도 시군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 사업 선정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일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하고 이제는 원조 산타마을이 있는 핀란드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봉화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균 하루에 1,000여 명이나 찾아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산타마을이 조성된 분천 1위, 오지 중에 오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근데 이곳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호황을 누리던 곳이라면서요? 네, 분천 1위는 마을을 끼고 흐르는 낙동강 1,300리 물길에 여우천의 물길이 흘러든다고 하여 분천이라는 지명을 얻은 마을로 산림 면적이 95%를 차지할 정도인 산골 마을입니다. 예. 비록 경지는 좁으나 지하 자원이 풍부해 1956년 1월 1일
영동선이 개통되고 분천역이 주변 강물 자원과 목재를 수도권으로 운송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한때 하루 왕복 80여의 열차가 다니며 마을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예, 심신산골이던 곳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까지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 곳에 산타 마을이 조성돼서 다시금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군요. 자, 산타 마을은 2016년에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을 것 같은데 그 경제적인 성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2016년 한국 관광의 별 이색 관광자원 부문 창조 관광자원 분야에 선정된 본천 산타 마을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과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두 차례 정식 개장을 하는데 2014년 한겨울 산타 마을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이 100만 명이 방문하였고 80억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누적 관광객 100만 명. 80억 원의 경제적 효과 있었다는 말씀. 자, 2014년 첫 조성 이후에 계속해서 조형물이나 시설도 추가되고 또 변화를 이어왔다고요? 네,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천 산타 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되어 관광객 쉼터, 공차 놀이터, 먹거리 식당, 산타 썰매 마차, 알파카 체험, 경관 터널 및 경관 조명,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관광 지원센터, 스노우하우스, 산타 캐릭터 존 등이 설치되었고 겨울 왕국 본천 산타 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여 유의시설존, 체험시설존, 어트랙션존 세 가지 섹터로 나누고 각 섹터마다 차별화된 콘텐츠 조성을 통해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제 내일 개장식을 갖게 될 텐데요. 다양한 축하 공연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요? 네, 12월 17일 개장식에는 레노와 본크로스와 함께하는 선물 증정 이벤트, MBC 어린이 합창단, 뮤지컬 배우 남경주, 천상의 목소리 나나 베니또, 산상의 듀오 길구봉구 등 개장 축하 공연을 비롯해서 이색거리, 상황극, 사운드 액터, 산타 콘서트로 펼쳐지는 속고마이 퍼포먼스, 크리스마스 특별체험관, 참여형 팝업 놀이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남경주 씨도 오고 길구봉구도 오고 저희 MBC 어린이 합창단도 오는 다양한 축하 공연 프로그램이 내일 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산타 마을 더 북적일 것 같은데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롤 페스타 공연, 산타 마을 마스코트 캐릭터 파티, 선물 증정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줄 예정입니다. 예. 자, 주변에는 백두대간 수목원도 있고요. 청량산, 춘향장터 등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봉화를 찾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산타 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발전해 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아시아 최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 낙동강 최상위의 뛰어난 자연 자원과 함께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산타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자리매김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개장할 봉화 산타 마을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김태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동안에 시간이 항상 모자라서 제가 좀 미안한 감이 좀 있었는데, 왜냐면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뭐 반도 못하고 이럴 때도 있어서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자세히 좀 감사합니다. 알아보죠. 자,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뭡니까? 네, 얼마 전에 아마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상황은 좀 어떤지 한번 찬찬히 따져보겠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 상황 우리 지역에 또 나아가서 또 당선 무효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죠. 네. 자, 올해 지방선거 있었던 해, 자 얼마 전에 그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됐잖아요. 네, 12월 1일로 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 12월 1일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일단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2명을 구속했고 이 2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꼭 이 선거를 직접 치렀던 이 후보자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유권자들에게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요? 그렇습니다. 뭐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방해한다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거나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뭐 금품을 받았다거나 뭐 식사를 뭐 얻어먹었다거나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선거운동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찢는다거나 이 포스터를 붙여놓은 포스터를 뗀다거나 이것들도 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2명 그리고 이 경북도의원 2명이 이 기소가 됐고요. 이 기초의원들도 17명 정도 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없었는데 이 당선자 중에서는 이 구속된 사람은 일단 없었는데 이 재판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적용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기소된 현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북 지역만 보자면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같은 경우 이제 2명, 네. 도의원 2명, 기초의원 17명이 기소가 됐다라는 거. 네. 자, 공소시효가 아까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선거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짧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6월 1일에 이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1일까지였는데, 뭐 이유는 크게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공소시효를 정해놓았는데요. 아마 종종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이 검찰과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는 안 하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고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공소시효를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안에 빠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도 있는데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네. 6개월 안에 이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돈을 불법으로 주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도 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이건 7년이에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선거법 위반 사례 중에서도 이 정치자금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6개월이고 정치자금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뭐 기소된 지역 단체장 가운데 단연 뭐 박남서 영주시장이 눈에 띕니다. 이제 뭐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어떤 혐의입니까? 네, 일단 이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서는 이 공판 준비기일이 벌써 어제 한번 열렸습니다. 예. 네, 그만큼 좀 빠르게 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다른 이제 공범들, 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좀 공모를 해서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 2명은 지금 구속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관계자 2명은 지금 현재 구속돼서 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박남서 영주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구속 요청을 했다가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소명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한 번 열렸던 이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재판부의 질문에 일단 박남서 영주시장 쪽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내년 1월 12일에 첫 재판이 잡혀 있거든요. 재판 속도가 상당히 또 빠른 편이고 게다가 이게 금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아마 이 유죄가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박남서 시장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일단 뭐 반려가 된 건데, 기각이 된 건데, 무엇보다 현직 시장이라는 점, 그렇죠? 예, 이게 제일 많이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벌써 재판이 진행돼서 1심 선고된 선출직 공직자도 있다고요? 네, 김하숙 영주시의회 부의장이 이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어제 열렸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구 주민에게 이 수차례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 벌금 80만 원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벌금을 받았다라고 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김하숙 영주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벌금은 내야 되지만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재판에 넘긴 기소한 검찰에서는 양형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되고요. 이 당사자의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한 경우라면 1심에서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앞으로 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 항소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일단은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의원직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종심까지 가더라도, 재판을 만약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 나왔더라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김하숙 의원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텐데 8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본인으로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난 벌금형까지도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김하숙 의원 측에서는 항소를 안 할 것 같고 검찰 측에서는 항소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항소 여부 나왔나요? 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이 검찰 쪽에서는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다만 이 재판부가 왜 100만 원이 기준인데 100만 원에 20만 원 부족한 8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할까 하면 이것도 이 판례상 여러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는 있다고 보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데 들어간
유권자들의 의사표현과 여기에 들어간 선거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재판부가 비교해 봤을 때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하기에는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이나 선거 비용의 손실이 더 크다고 볼 때는 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100만 원 이하 미만을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로 80만 원을 많이 선고를 하는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80만 원 벌금형 선고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선 무효형까지는 안 주겠다는 그런 선고군요. 자,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김주수 의성군수도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3일 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이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요. 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2017년 9월에 이 부하 직원을 통해서 이 건설업자이자 전직 군의원으로부터 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단 검찰은 김주수 군수에게 징역 2년, 이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김주수 군수는 그런 적이 없다. 이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이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를 또 시인하고 있어서 이 재판 선고가 이 내년 초죠. 1월이면 나올 예정이거든요. 1심? 예. 네,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금고형 이상 형이 나오게 되면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김주수 군수의 경우에도 최종 심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영주시장처럼 역시 현역 이 군수 단체장의 이 재판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사건 역시 재판 결과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직 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니어서 아까 뇌물수수 혐의라 그랬죠. 예. 네. 이런 거라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려면 금고형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벌금형까지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벌금은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선출직 자리는 유지가 되는데 이 금고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예, 일단은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는 거. 그러니까 2천만 원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4천만 원. 혹시 추징금도 있었습니까? 네, 추징금도 2천만 원을 이 검찰이 요청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이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한다면 이건 추징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2천만 원 뇌물로 받았으니까 2천만 원 내놔라 추징하고 그거와 별도로 벌금도 4천만 원 이렇게. 이건 일단은 검찰 측 구형입니다. 예, 재판 받은 게 아니라. 재판이 1심 재판이 내년 1월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1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또 있군요. 예. 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여부도 지역에서는 또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경우에는 1심 판결까지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게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짧아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 재보궐선거 날짜가 이틀 잡혀 있는데 내년 4월 5일과 10월 11일 두 번입니다. 만약 확정 판결이 8월 30일 전에 나오게 되면 이 재보궐선거를 치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후년으로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선출직 공직자들,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들은 모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 재보궐선거를 내년도에 당장 치르기는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다 최종심까지 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아마 재판이 넘길 것도 같고. 이게 재보궐 선거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군요. 4월 5일과 10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일단은 날짜는 정해져 있다는 거. 자, 지금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어떤 방향으로 지금 논의 중인 겁니까? 네, 앞서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자가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공직선거법이 너무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자유와 또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이 선거운동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라고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네, 지난달 24일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었는데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이 정당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 이 손글씨 피켓을 들었다고 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잘못됐다.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때문에 이 선거일 전에 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이 선거일까지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 광고나 뭐 게시물 설치, 이 배부하는 행위를 일절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한 이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일단 취지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자유를 조금 더 넓혀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되 금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엄하게 처벌하고 이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기한을 6개월보다는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하나는 금품 선거, 뭐 향응 선거 이런 걸 좀 더 엄격하게 막는 방향으로 또 하나는 그 공소시효, 선거법 공소시효 현재 6개월인데 이걸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말씀?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